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 결국 최종 후보가 확정시되면서 올해 연말 발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복수의 매체 그리고 루마니아 국방 전문 기자 다시안 드라코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9억 달러 상당의 54대 신형 자주포에 대한 입찰에서 세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터키의 T-155 피르티나, 독일의 펜저우비치 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라면서 최종 후보 선정은 연말 이전에 확정될 것이며 루마니아는 생산 기술 이전 여부의 70%, 가격 30%라는 수주 조건을 걸고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만 놓고 봐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선정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미 폴란드의 MRO 센터를 비롯해 현지 생산에 대한 합의를 끝내면서 생산 기술에 대한 이전을 약속하였고, 또한 가격 대비 성능에서 K9을 따라올 기타 다른 국가의 자주포가 없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최종 후보 세종의 이름을 올린 터키의 T-155 피르티나는 K9의 터키 면허 생산형이기에 굳이 아류인 터키산 자주포를 구매할 일은 없어 보이며, 피르티나에는 검증되지 않은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또한 엔진 공급에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또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폴란드 지상군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토 전방 정계군 EFP 소속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또한 폴란드 EFP 부대에는 루마니아군이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K9 자주포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운용 중인 폴란드 북부 제18 기계화 사단의 훈련지인 오르지스 지역에 루마니아군이 대거 배치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폴란드는 독일산 자주포를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가 굳이 3배나 더 비싼 펜저우비치 2000을 도입할 이유도 없으며, 심지어 긴박한 동유럽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송마저 느려 터져버린 독일산 장비에는 눈길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헝가리는 2018년 펜저우비치 2000 24대를 주문하였으나 만 6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단 2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헝가리 주문권도 밀려있는 와중에 최근 우크라이나는 100대의 펜저우비치 2000을 도입하기로 했죠. 이리저리 살펴봐도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는 K9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만약 루마니아가 실제로 K9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안보의 핵심인 K9 4대대 벨트가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한 사례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동유럽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고 남부 터키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길목 곳곳에 K9 자주포가 배치된 것인데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짤을 만들기도 하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유럽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 물 쓸 틈 없는 K9 벨트가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유럽 군사 정책을 펼칠 때에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무기가 K9이 된 것이죠.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라고 외쳤던 스탈린의 의지를 받든 러시아는 한때 세계 최대의 포병대대를 구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모전 양상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포병 자산들을 잃었는데요. 지난 9월 26일 외신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현재까지 총 6,299개의 야포와 박격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군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의 고문인 덴라이스는 러시아 사상자의 약 80%가 포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주포 한 문이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며, 이런 자주포 하나가 적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클리시치 북하의 핵심 마을을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군은 155mm 자주포를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 제공하는 핵심 장비로 꼽기도 하였죠. 그렇다면 러시아 포병대대는 왜 우크라이나 포병에 상대적으로 밀렸던 것일까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드론을 대포병 타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제27여단 공중정찰대대 아킬레스 무인기 중대의 드론이 러시아 곡사포 시스템 히아신스 S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이 떨군 포탄 하나에 포는 순식간에 고철 더미로 변해버렸는데요. 이러한 구형 곡사포뿐만 아니라 사실 궤도형 자주포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더선이 공개한 영상에서 투시19 152mm 러시아 자주포 역시 드론이 떨군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상부 포탑이 완전 날아가 버렸죠. 포병이 전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드론의 1순위 타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곡사포나 자주포에는 별다른 자체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최신형 자주포 펜저우비치 2000이나 K9A1 같은 경우 부무장으로 17.7mm 기관총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는 병사가 직접 사격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높으며 상공에서 은밀하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최근 K9 성능 개량과 관련해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독자 개발한 최첨단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K9A2 버전에 탑재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2023년 6월 26일 개최된 제155회 방위산업 추진회에서는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블록 1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장전 장치의 완전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의 감소와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의 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명 화력사업부장 역시 승무원 생존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자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새롭게 장착된다고 하였죠. 영국에서 공개된 K9A2 시제품에는 아직 탑재되지 않았지만 양산형에서부터는 RCW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지난 아프리카 방산 전시회 이덱스에서는 K9 자주포 실물과 함께 RCWS 실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RCWS는 함정과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전차 등 다양한 육지와 해상 무기에 탑재되는 언택트 무기 체계로 자동 추적 기술을 지니고 있어 주야간 기동 중에서도 정밀 추적 및 타격이 가능하며 야전에서 빠르게 목표물 제압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이더와 전투체계, 항법 센서, 총성 탐지 센서 등과 연동돼 사격수의 재량과 상관없이 전장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인식 및 적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RCWS는 이동 표적에 대한 정확한 사격 능력을 뽐냈고 특히 함정에도 탑재돼 높은 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는 조준점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드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거듭날 K9A2는 최근 외신을 통해 영국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차세 장갑차인 에이직스 개발을 통해 오히려 K9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9월 22일 군사매체 DPI에 따르면 AJAX는 원래 계획보다 8년 늦은 202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AJAX 장갑차는 영국이 55억 파운드,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들였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품질 문제와 납기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 영국에서는 타국서 운용되어 검증된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JAX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하나가 9월 영국 방산전시회에서 K9A2의 고무궤도를 집중 홍보하며 소음과 진동에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어필했던 것도 이러한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AJAX의 소음과 진동은 과도한 중량과 현가장치 성능 부족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6명이 탑승하는 AJAX의 총 중량은 무려 43톤에 달하는데 11명이 탑승하는 레드백보다 무려 8톤이나 더 무거운 것입니다. 크기도 작으면서 말이죠. 무게는 무게대로 무겁고 현가장치는 현가장치대로 성능이 부족하니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무려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성능에 직격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진동이 너무 심해 최대 출력의 절반만을 내야 하고 높이 20cm 정도의 장애물도 원활하게 넘지 못하며 40mm CTA4에 기동 중 탄약 장전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기동 간 사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중률도 떨어지고 정찰 장갑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한 소음 때문에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도 있죠. 차대 안전성과 현가장치의 성능이 기갑장비에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영국입니다. 한국산 기갑장비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차대 안전성과 우수한 ISU 현가장치를 제일 먼저 꼽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잡혀 있어야 그 위에 어떤 장치를 얹던 제대로 성능이 구현될 수 있으니까요. K9의 차대는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썰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 밖에 K9 차대를 가지고 전차나 장갑차를 만들고 싶다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K9 10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인도군은 해발 4,000m 고산지대에서 날아다니는 K9의 홀딱반에 그 차대를 가지고 무려 전차를 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는 자국이 새롭게 개발할 신형 보병전투 장갑차에 K9 차대를 사용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하였죠. 즉 전차나 장갑차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K9 차대의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K9은 톤당 마력이 21.6홀스파워에 달하며 전세계 자주포 중 유일 톤당 마력이 20홀스파워가 넘는 자주포이고 최대 속도도 시속 67km로 질주할 수 있는 자주포입니다. 단순 비교로 레오파르트 2A7과 최고 속도가 동일하니 K9이 얼마나 기동성이 높은지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기동성에 관한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최근 전쟁 시뮬 게임인 워선더에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비다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되고 나서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 5만원짜리 K9 패키지가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판매되기도 하였죠. 특이점은 유저들이 사실상 K9 자주포를 전차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구현된 K9의 성능이 전차와 다를 바 없는 기동력과
우수한 직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거 뭐 봤다 하면 쏴버리니 돌격형 자주포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처럼 K9 자주포의 완벽한 기동성은 완벽한 현가 장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자주포 중 유일하게 탑재된 ISU 서스펜션으로 어떠한 지형적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근 폴란드 제18 기계화사단은 SNS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지형 조건을 좋아했습니다. 포병들은 노바데바 훈련장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즉 동유럽 험지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K9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의 K9에 대한 평가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지난 27일 폴란드 국방부에 공개된 예센느 오겐 실전 사격 훈련에서 K9에 대한 현지 사령관들의 평가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Pierwszy raz w historii ostre strzelanie pod okiem cywilów. Ponad 1000 żołnierzy i najnowszy sprzęt. Tu każdy może poczuć się jak na realnym polu walki. Przed nami jesienny ogień. Pierwszy raz Polacy mogli zobaczyć siłę ognia polskiej armii w takiej skali. Jeżeli chodzi o 16. Dywizję Zmechanizowaną, już pozyskaliśmy czołgi K2, które znajdują się na wyposażeniu 20. Brygady Zmechanizowanej, ale również mamy duży rozwój w zakresie sprzętu artyleryjskiego. Pierwsza Brygada Artylerii pozyskała armatachowicę K9. Jak wskazują doświadczenia z Ukrainy, to właśnie tam, gdzie występuje największa ilość artylerii, tam jest zdobywana przewaga. Dodatkowo dotychczasowe doświadczenia również pokazują, że straty największe są zadawane właśnie przez pododdziały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One opiewają między 60 a 70%. Nazwa akcji mówiąc, czyli bezpośrednio zapoznać się z możliwościami bojowymi sprzętu. Jak widzicie Państwo, mocno otwieramy się dzisiaj na społeczeństwo. 한편 실제로 K9A2가 영국으로 수출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현가 장치로 불리우는 한국의 ISU 서스펜션은 사실 영국산 AS-90에 탑재된 기술을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이전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보다 첨단화된 기술을 자체 개발해 원조 수출국에 역으로 수출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자초될 수 있는 커다란 사건들도 발생한 바 있지만 결국 그때마다 한국 기술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기존 화포는 사격 후 충격을 지탱하며 정확한 사격을 위해 커다란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겨울철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야 하는 이 작업은 자주포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 1순위였다. 충격 완화를 위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영국의 AS-90 자주포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장치를 적용한 결과 스피드 없이도 360도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고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차량팀은 영국의 AS-90에 적용한 제품을 기술 도입, 국산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행 시험 중 믿었던 유기압 현수 장치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험 차량에 쓰인 12개 중 8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총 중량 42톤인 AS-90에 비해 5톤이나 무거운 신형 자주포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이제 연구진 스스로 신형 자주포용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 연구원들은 밤낮 없는 실험을 계속해야만 했다.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결국 유기압 현수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기술을 제공했던 영국으로 역수출하는 피고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억울함이나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갚아줬다. 최종 개발 완료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분당 6발을 발사하는 최대 발사 속도 시험이 준비됐다. 다음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순간 자주포 쪽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화재는 완전 연소되지 않은 장약에 남아있던 불씨가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강신천과 연구원들이 화상을 입었다. 사고의 여파는 엄청났다. 급기야 사업기간 연장 검토로 이어졌고 김현배는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발기간 연장은 곧 프로젝트 실패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하루 1시가 급박한 상황. 화상을 입은 강신천은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복귀해 남은 연구를 이어갔다. 한편 김현배는 다음 사격 시험의 승무원 선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화상을 입은 강신천이 사격 시험을 자초하고 나섰다. 눈물의 날 정도로 공포했습니다. 저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강신천은 최종 시험 평가를 위해 또다시 K9 자주포에 탑승했다. 지난 1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 K9 자주포. 포효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K9 자주포는 포탄을 뿜어냈다. 최종 시험 평가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13,800km의 주행 시험 끝에 신형 155mm K9 자주포는
국군으로부터 최종 전투장비 사용과 판정을 획득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또 극복해내었습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이 지닌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사람이 인재고 중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